기본서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 시험 보면은 이제 권리 변동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총칙의 권리의 변동부터예요. 103조부터죠. 이 권리 변동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법률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데요. 거기 이제 사실은 제가 설명은 좀 하는데 법률 관계 그쪽에는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크게 나올 거 없습니다. 펜 놓으셔도 돼요. 예,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필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 잃어버리시면 돼요. 법률 관계는요, 아까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런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얘기해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다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법률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법률 행위를 해서 법률 행위 계약을 했대요. 계약을 해서 이거 팔고 사기로 했대요. 그럼 계약을 했고 한 달 후에 이행해 주기로 했대요. 그럼 한 달 후에 나는 이분에게 이거를 인도할 의무가 생겼죠. 이분은요, 나에게 대금을 줄 의무가 생겼어요. 그럼 의무만 생겼나요? 권리도 생겼을 거예요. 권리는 내가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겼죠. 이분은 나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생겼잖아요.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고 또 내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전해 주면 내 재산권을 소멸할 거 아니겠어요? 이분 마찬가지죠.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고 또 권리가 생겼죠. 청구권이 생겼잖아요.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 이렇게. 그리고 그 금전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이전해 주면 이제 소멸하겠죠. 이렇게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 관계를 법률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률 관계는 한마디로 권리와 의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리와 의무 관계. 권리와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관계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전체의 틀을 사람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생활 관계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핵심 관계가 이 법률 관계인 거죠. 권리와 의무 관계고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생활 관계에는 법률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 관계 이외의 관계도 있는데 이걸 우린 그냥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는 결국은 법률 관계가 아닌 관계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개념만 정립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겠죠. 다시요. 이게 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니까 잘 안 되는가 보다. 자, 다시요. 중학교 1학년 수학만 알아도 금방 이해하는 관계인데 법률 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고 법률 관계 이외의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회를 살아나가는 관계는 법률 관계와 인간관계로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률 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한다면 법률 관계가 아닌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닌 관계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반응이 나와야지. 인간관계, 애정관계, 우정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애정관계, 연인끼리 관계죠. 그리고 연인끼리 애정관계를 맺으면서 약속을 했대요. 새끼손가락 걸면서 뭐라 그래요? 딴 여자 쳐다보기 없기, 딴 남자 쳐다보기 없기 이거 하죠. 손가락 걸었는데 김태희 지나간대요. 봐야 돼 말아야 돼? 봐야 되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박보검이 지나가. 이거 무슨 소리야. 새끼손가락 걸고 있는 이 인간이 뭐가 중요해. 봐야죠. 침은 좀 흘리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금방 약정했잖아. 마음도 바뀌어요? 좋아요. 바뀐대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잖아요. 금방 약정을 했잖아. 근데 위반했죠.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갖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거든요. 또 하나 볼게요. 우정관계 한번 보세요. 친구끼리 저녁에 만나서 영화 보기로 했대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영화 보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에 또 수업을 들으러 왔다. 근데 오늘 저녁에 제가 잔소리가 길어지면서 11시 반까지 수업을 했대요. 친구하고 만나기로 한 건 몇 시요? 11시 20분이야. 심야 영화 보려고. 친구는 이 친구가 늦나 보다 그러고 둘이 가서 영화표 예매한 데다가 팝콘도 2개 이만한 거 사서 콜라도 2병 딱 들고 기다리는데 안 온다. 여러분은 수업이 늦게 끝나니까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야. 그 친구 어떻게 해요? 영화 혼자 봤겠죠?
빈자리 어떡하고 한쪽 다리 걸치고 그러고 봤다는 거야. 팝콘 다 먹었겠죠? 산 거니까 어떻게 다 먹어야지. 버릴 순 없잖아. 콜라도 또 다 먹었겠죠? 그 다음날 설사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속 위반했잖아요. 그런 관계가 인간관계예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률관계는요, 조금 아까 계약,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계약을 했다고요. 한 달 후에 이분이 이걸 사기로 했대요. 그래서 오늘 계약을 체결했어요. 한 달 후에 100만 원 주고 나는 목적물 인도해 주기로 했대요. 근데 한 달 후에 돈 안 가져와요. 그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약속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왜? 권리 의무 관계인데, 즉 법률 관계인데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근본적인 차이는 권리 의무 관계이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는 제재가 따르는 것이고, 이쪽에는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에요.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제재는 없는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인간관계를 배워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걸 공부해야 되죠.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관계, 이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법률관계다라고 하는데, 법률관계 양쪽 가로 1번, 양쪽 가로 2번, 그 다음에 구별 개념의 인간관계 이렇게 구별하고 있죠. 그 밑에 나오는 게 뭐야? 호의관계예요. 호의관계. 여기는 내용 알 필요 없어요. 추상적으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만 하고 다음 과정엔 이거 안 해요. 오늘만 하는 게 오늘만. 그럼 호의관계는 뭐냐면, 호의로서 자동차를 태워주고 호의로서 집들이에 초대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직장 동료들 집사 때요, 집들이 초대한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을 새로 큰 걸 사서 집들이 초대한다고 생각해봐요. 꼭 직장 동료들이나 옆에 있는 친구들 불러서 밥을 먹여야 되나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꼭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자꾸만 덜 볶죠. 그래서 했다고. 집들이 하자. 집들이 하면 음식을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래요. 근데 했대. 좋아. 해야 된다니까 해요.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인간은 장이 약해서 그런가 10명이 왔는데 한 인간이 음식 먹고 설사를 했다는 거예요. 음식 먹고. 그럼 그 설사비 물어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때는 물어주는 문제가 생겨요. 물어주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음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지나가다가 비가 막 쏟아져요. 근데 어떤 분이 비를 맞고 있어. 그래서 차를 태워줬다고. 태워주고 이제 갑니다. 돈 받을 수 없죠. 호의로 태워줬으니까. 가다가 교통사고 생겨서 이분 다쳤대요. 치료비 물어줘야 안 물어줘요? 그럼 다시요. 우리 집에 집들이 초대했는데, 다시 보세요. 우리 집에 집들이 초대했는데 10명 중에서 1명이 그거 먹고 설사가 났대요. 식중독 걸렸대요. 치료비 물어줘야 안 물어줘요? 그렇잖아요. 왜 안 물어줘? 똑같은 거야.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초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교통사고가 나서 옆 사람이 다쳤다. 그럼 치료비 물어줘요? 안 물어주는 거야. 그 사람이 청구할 때 물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굴을 많이 다쳤는데 붕대 풀고 나니까 다치기 전보다 너무 훌륭해졌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할까요? 그렇죠. 그때 돈 받아야 되겠죠. 넌 나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된 거야.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호의관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예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에요. 반드시 태워줘야 되고 반드시 초대해서 밥을 먹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출발해서 고의 또는 과실 등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법적 구속 의사가 있으면 법률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호의관계다라고 얘기해요. 이 호의관계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게 90년대 초예요. 한국에서는. 9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에 카풀 아세요? 카풀? 그거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90년도 초에는 여러분들은 다 어렸겠지만, 그쵸, 한참 어렸겠죠. 90년대 초에는요. 예, 어렸겠지만 그때 부인들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많이 들었어요. 부인들이 못 견뎠던 거 하나가 뭐냐면 자기 남편이 회사 여자 동료 직원하고 차를 같이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 동료 직원하고. 그때는 이제 주부들은 그렇게 직장 많이 안 다닐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가씨 직원을 옆에다가 태우고 출퇴근을 같이 해요. 출근 1시간 반 내지 2시간, 퇴근 1시간 반 내지 2시간.
몇 시간 동안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야. 좁은 공간에서 산소를 나눠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부인들이 견디질 못했던 거예요. 그게 시기심 질투 때문에. 그때는 그래요. 그 젊은 것이 이뻐 안 이뻐? 안 이쁘다고 생각하지. 화장빨이라고. 저거 누구 왕년에 저 정도 안 됐냐고. 그렇죠? 누구 왕년에 그렇게 안 됐냐고. 근데 저게 지금 내 남편을 홀리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남편들도 그 태도를 잘못한 거야. 평상시처럼 잘 안 씻고 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요즘 잘 씻고 다니죠. 몸에 향수 뿌리고 다녀요. 갑자기 안 뿌리던 향수 이러고 다니니까 온갖 게 다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이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 태우고 가다가 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이 호의관계에 의해서 법률관계로 발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일단은 인간관계 중에서 조금 특이한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호의관계. 그래서요, 권리의무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나중에 권리의무관계, 즉 법률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관계였다. 그죠? 그럼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다 배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옆에다 차 공짜로 태워주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다쳤대요. 그래서 치료비 물어줘야 된대요. 치료비가 200만 원 나왔대요. 그럼 200만 원 다 물어줘야 돼요? 일부 경감해야 돼요? 네,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요구하면.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차 운전하면서 이 사람 지시를 받아서 운전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운전합니까?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상으로 탔지만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운 의사에서 내가 독자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생겼으면 이 사람에 대한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택시 탔어요. 택시 탔는데 택시기사가 운전을 이상하게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저씨 운전 똑바로 하세요. 왜 신호 위반합니까? 위험하게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겁먹어서 못하는 거지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가. 괜히 분위기 어색해질까 봐, 좁은 공간에서 분위기 어색해질까 봐 얘기를 못하는 거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 날 거리에서 차를 공짜로 태워줬는데 그분한테 그거 좀 살살 모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문 열어버리겠죠. 나가시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호의로 자동차를 태워주고 운행해서 가다가 교통사고가 생겼다. 그럼 원칙적으로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적인 개념, 어떤 권리 의무적인 개념을 잡으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안 태워주려고 그랬는데 이놈의 아가씨가 태워달라고 막 본네트에 매달려가지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에 타더니 오빠 달려! 막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바람을 훅훅 불더래. 그래서 그냥 쭉 밟다가 사고가 났대요. 이런 경우에는 또 일부 경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의자와 동승자 간의 인간관계 또는 동승의 목적, 동승의 적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감 사유가 있을 때만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정도고 끝이야.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4페이지하고 5페이지 있는 부분까지 있죠? 여기까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거기 다예요. 다인데 거기 뭐 줄치거나 새로 이렇게 볼 만한 거 없을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험에 나올 내용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고 권리 의무 관계가 이런 거다, 법률 관계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의 변동입니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뭐의 변동이요? 네, 권리의 변동이다. 이 변동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통칭해서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리가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닌데 스스로 자기 혼자 발생, 변경, 소멸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려면 뭔가가 원인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둘 중에 하나다. 뭐요? 법률 행위 아니면, 그렇죠, 법률 행위 아니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그럼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있으려면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바깥으로 표출이 돼야 돼요. 사실래요? 팔게요. 그랬더니 저분이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째려보고 있어요. 사겠다고 한 건가요? 머릿속에 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지금 모르죠. 근데 이분이 살 의사는 있는데 가만히 망설이고 있어요. 그럼 그 의사가 표시 안 됐죠? 그럼 법률행위죠. 계약이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잖아요. 의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의사가 바깥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 이걸 한마디로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의사표시인 거죠.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우리 법률행위 나오면은 뭐라고 이해하자 그랬어요? 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려면 살래? 이랬더니 그러고 있대요. 계약 성립한 거예요? 왜 안 한 거야? 난 팔겠다는 의사표시 했는데 상대방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눈빛은 막 갖고 싶은 이글이글 타는 눈빛이 보여 지금. 의사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표시가 안 됐죠?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있으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의사표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법률 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의사표시만이 법률 행위의 유일한 요소냐? 그건 아니에요. 의사표시도 있어야 되고 뭔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제 혼인 같은 거 하자고요. 혼인.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어때요? 만족하고 계신가요? 괜찮았어요? 여태까지는? 그래요. 별로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괜히 그때 그 얘기 해갖고, 그죠? 혼인합시다 그랬더니 좋아요 그랬대요. 그럼 부부가 된 건가요? 뭐가 필요한 거죠? 혼인신고 내지는 동거가 필요하죠.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혼인신고에 의해서 법률혼인이 성립해요. 동거가 시작이 되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사실혼의 배우자는 배우자예요, 아니에요? 배우자 맞아요.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예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몸에 상해를 입었다든지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배우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해 줍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상속관계 있죠. 상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속관계 이쪽만 좀 불이익이 있어요.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는 웬만하면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서 권리 의무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는 결혼합시다, 좋아요 라고 하는 의사표시만 가지고 부부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법률관계가 형성된 거 아니잖아요. 거긴 뭐가 더 필요했어요? 신고 내지는 동거라고 하는 게 추가적인 사항이 더 필요했죠. 이제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재산거래 관계는요, 뭐만 있으면 돼요? 의사표시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뭐만 있으면 된다?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려면 의사표시는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에 정해진 기타 사실들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 죽는다, 니들 상속 받아라. 그래서 아들들이 네 그러고 얘기해야지 상속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돌아가셔도, 상속 비율 같은 거 안 정해주고 돌아가셔도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당사자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는 발생, 변경, 소멸, 변동할 수 있어요. 불법 행위를 했대요. 누군가가 누구를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야, 내가 때리고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해준다. 그러고 때렸대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나요? 그럼 맞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 내가 때리고 내가 손해배상 해줄게 이렇게 하고 반대로 때리겠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누구를 때렸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쳤대요. 그러면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뭘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당사자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법에 정해진 요건인 거죠.
불법 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뭐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권리 변동의 원인,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법률 요건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타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 효과. 아시겠죠?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춰져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 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해요? 부적절한 관계 아니에요? 무슨 관계요? 다 무슨 자 돌림이야? 네, 그래서 이걸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관계, 이런 거에 의해서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한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건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관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문제 내면은 정말 어렵게 문제를 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용어 정리가 잘못되면요, 이거 나오면 첫 문제 나왔다 그러면 1번 문제에 무조건 나오는데, 이게 잘못하면 틀릴까봐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걸 써놓아요. 이건 조금 이따 쓸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쓰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기하고 비교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통사정을 제가 했는데도 슬금슬금 쓰시는 분들 있죠. 법률 사실을 여기다 쓸 거고, 법률 사실 화살표잖아.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렇죠. 법률 효과요. 핵심이 이거예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2가지요. 이게 권리 변동의 원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 원인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이고요. 이건 나타난 뭐예요? 결과인 거예요. 나타난 결과, 법률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은 몇 개 있어요? 2개. 뭐뭐? 그렇죠. 법률 행위 아니면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법률 행위라는 게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 이상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네, 의사표시요. 의사표시만이 유일한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는 아니래도 어쨌든 의사표시 없으면 법률 행위는 성립할 수 없어요. 여기는 의사표시가 아닌 기타라고 얘기했죠. 기타 법률 사실들에 의해서, 그러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행위가 성립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기는데 그게 권리에 뭘로 나타난다고요? 발생, 변경, 소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기타 법률 사실이 법률 규정에 부합이 되면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할 수 있죠. 그걸 권리의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줄맞추기 잘하고 이렇게 줄맞추기, 이렇게 줄맞추기인데 우리 시험엔 주로 이렇게 줄맞추기로 나와요.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그 효과는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순서대로요. 의사표시가 법률 행위를 구성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법률 효과를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 의사표시가 없어도 기타 법률 사실이 법률 규정에 부합이 되면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걸 권리의 변동,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줄맞추기도 나오지만 시험에 법률 행위란, 잘 보세요. 칠판 잘 보시고 답 가르쳐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법률 행위란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사실에 해당한다. 그렇죠. 왔다 갔다 몇 번 하니까 지금 뭐야 이거. 그렇죠. 지금 제가 머리가 지금 잘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멀리서 지금 여기서
끼끼끼끼끼끼끼 소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기계가 지금. 다시 한번요 똑같이 얘기해 볼 테니까 칠판 잘 보고서 한번 쫓아와 봐요. 법률행위란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사실에 해당한다.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죠. 법률행위란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사실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줄맞추기도 나오지만 가로로 줄맞추기도 나오는 거예요. 의사표시란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된다. 틀렸지.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잖아요. 의사표시가 아니고. 의사표시란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틀렸죠. 법률행위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러면 맞았죠.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와 버렸잖아 갑자기.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런 거야 요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지 법률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지 법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휴대폰으로 하나 찍어 가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10번씩 써갖고 오세요. 근데 안 적으셔도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가신 분은 안 찍어도 돼요. 네. 그래서 적으실 분은 적고요. 제가 피해드려야 되죠. 제가 또 이게 모델료가 비싸가지고 비웃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얘기만 하면 피 그러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개념을 봤고요. 자,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양쪽 가로 1번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 즉 권리 변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4번으로 한번 볼게요. 4번. 줄칠 거 없습니다. 줄치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도요. 권리의 변동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즉 권리의 변동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권리 주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권리 주체가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를 상실하는 과정에서 권리가 변경이 되는 관계 얘기하는 거죠. 득실 변경을 얘기한다. 자, 그럼 이렇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구체적인 모습으로 한번 나눠보면요. 권리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취득? 네. 권리를 처음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원시 취득한 그 권리를 영원히 가질 수는 없잖아요. 누구에게인가 승계시켜줘야 되죠. 그럼 권리를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인의 권리에 기초해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걸 무슨 취득이라고 얘기하냐면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형태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대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한 권리, 소유권은 처음으로 생겼죠. 그럼 신축자가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걸 원시 취득 이렇게 얘기해요. 원시적으로 취득했다. 원시 취득이에요. 그랬다가 저 건물을 제3자에게 팔 수도 있죠. 그렇죠? 건물을 제3자에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럼 제3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남의 권리에 기초해서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권리를 승계받는다라고 해서 승계취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승계취득. 그러면 원시 취득자의 권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소멸하겠죠. 이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자로부터 이자로 권리가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리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원시 취득자는 권리가 발생을 했죠. 원시 취득자의 권리 발생이에요. 승계 취득자 권리가 발생을 했죠. 그래, 여기다가 편의상 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다가 을이라고 이름만 붙여볼게요. 그럼 갑의 권리가 누구에게 이동한 거예요? 을에게 이동했죠. 그러니까 이게 권리가 변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권리 변경 중에서 권리의 당사자가 바뀌는 걸 뭐라 그래요? 권리의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승계 취득도 갑의 권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을에게 다 승계가 된다. 이걸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승계를 이전적 승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갑의 권리 중에서 일부 권능만 이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당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요. 사용 수익권만 제3자에게 승계시켜 줄 수 있고요. 처분권만 제3자에게 승계시켜 줄 수 있거든요. 이건 소유자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중에 사용 수익권을 이분에게 승계시켜 준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준다고요? 설정해 준다. 그러니까 설정은 소유자가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설정은 원래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원래 설정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소유자가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정이라고 안 그러고 이렇게 썼던 거야. 뭐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소월정이죠. 소월정이야. 그래, 소월정. 근데 이게 1920년도 한글 맞춤법 통일이 생기면서 요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어요? 소월정으로 읽는다고. 누가 해주는 거라고요? 소유자가 해주는 거다. 한 번만 하면 돼, 이거는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유권 중에 사용수익 권능만 승계받았다. 이걸 용익물권을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처분권능만 승계받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담보물권을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다 승계가 됐다. 소유권 자체를 승계받았다. 이전적 승계예요. 권리 자체가 다 이사 왔다요. 그런데 권리가 다 이사 온 게 아니라 일부만 온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소월정. 설정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걸 무슨 승계라고 얘기하냐면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정적 승계. 아시겠죠? 이전적 승계는 그 원인에 따라서 포괄 승계가 있고 특정 승계가 있어요. 포괄 승계, 특정 승계. 포괄 승계는 말 그대로 전 권리자 권리 후에 존재하던 권리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전 권리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제한까지 싹 다 승계하는 거예요. 전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다 승계가 되는 걸 포괄적 승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포괄 승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상속인 거예요. 아니면 회사가 어떻게 했다? 합병했다. 상속 내지는 합병 이런 것들이 포괄 승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예요. 회사의 합병 있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승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매매예요. 특정 승계는 전 권리자 권리를 승계하면서 하자 제한은 승계하고 싶은 것만 딱딱 찍어서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면서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 설정해준 저당권이 있대요. 그 저당권 내가 승계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거 말소시키고 내가 새로이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특별히 딱 정해서 승계하고 싶으면 승계하고 승계하기 싫으면 소멸시키고. 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 내지는 교환 이런 거 하면서 주로 많이 나타나요. 이게 특정 승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설정적 승계는 이전적 승계는 권리는 모두 다 승계가 되지만 설정적 승계는 권리 중에서 일부만 승계가 되는 거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저기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설정하는 거죠? 용익물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 그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뭐냐라고 하는 건 지금 잘 몰라도 관계없어요. 사용수익과 관련된 물건을 용익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처분과 관련된 물건을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한대더라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설정적 승계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설정적 승계가 이루어졌다,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권리 주체가 바뀐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권리 당사자가 바뀌었죠. 설정적 승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권리가,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권능이 3개였다가 이거 설정해주면 하나만 남죠. 아니면 반대로 이거 설정해주면 3개였던 권능이 2개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나중에 설정해준 저당권 설정해줬다가 빚 갚으면 저당권 소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개만 행사하고 있다가 저당권 소멸하게 되면 3개까지 또 다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설정해주면 또 2개 내지 하나 남았다가 또 다시 소멸하게 되면 다시 또 3개로 회복하고, 그런 작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권리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권리의 뭐가 바뀌었다고요? 내용. 권리의 내용이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권리의 내용이 변경이 됐는데 그 내용 중에서 권리의 수 내지는 뭐가 바뀌었다? 양이 바뀐 거야. 그래서 수량적 변경 또는 양적 변경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3개의 권능 중에서 2개만 남았다가 나중에 또 3개가 됐다가, 아니면 하나만 남았다가 나중에 또 3개가 됐다가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죠. 소유권은 탄력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이 늘었다 줄었다라고 한다 그래서 탄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현상을 권리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내용 중에 뭐가 바뀌었다고요? 수적인 양적인 변경이 있었다. 이게 수량적 변경이다. 요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용의 변경은 수량적 변경뿐만 아니라 성질적 변경도 있어요. 성질적 변경은 질적 변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이거를 10만 원에 이분에게 팔기로 했고 이달 말에 인도해 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거 잘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까불다가 떨어뜨려 갖고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달 말에 해줘야 되는데. 그럼 물건 인도할 수 없으면 내가 죄송한데요, 이거 깨트렸습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하시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해줘야지. 지금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교양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제 배우고 나면 손해배상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도자기가 있어요. 명품 도자기래요. 이게 시가 1억짜리예요. 1억짜리. 갑이 가지고 있던 걸 을이 한 달 반 동안 쫓아다녀갖고 조르고 졸라서 7천만 원에, 얼마짜리 이거? 시가 1억짜리를 7천만 원에 매매를 했어요. 돈까지 다 줬다고. 그럼 갑이 을에게 인도해 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갑이 매매 대금 다 주고 을이 갑한테 좀 갖고 계시라고. 왜냐하면 이거 그냥 가져가니까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하게 뭐 알루미늄으로 된 그 박스 하나 사갖고 오겠다고 가서 알루미늄 박스 사가지고 오면서 이제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얘가 아이고 박스 사오셨어요? 그러고 가져오다가 넘어졌어. 그래서 박살이 났다고. 이게 그럼 물건을 지금 갑한테 받아야 되는데 물건이 박살이 났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는 물건이 박살이 났대. 눈앞에서 첫째, 땅을 치고 운다. 두 번째, 길길이 뛴다. 세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죠. 물건의 급부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 세 글자로 줄인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손배청. 돈 내놔. 돈 내놔.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냥 돈 내놔 그러면 돼요. 두 글자로 돈 줘. 한 글자로 돈! 그러면 되죠. 이게 한 글자예요. 그래요. 물건에 대한 급부청구권이 이제 금전에 대한 청구권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 그래서 물건에 대한 급부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 권리가 질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손해배상 얼마 청구해요? 지금 내가 준 돈, 을이 준 돈이 얼마예요? 그럼 손해배상 얼마 청구하냐고.
1억 넘게 청구해야 되는 거야. 원래 시가 얼마짜리예요? 1억짜리잖아요. 근데 내가 혹시 이걸 받아다가 1억 2천에 딴 사람하고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갑이 알고 있었으면 1억 2천 이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갑이 몰랐다. 그럼 특정 손해까지는 청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 청구하느냐? 내가 준 돈만 청구하는 게 아니야. 한 달 반 동안 내가 노력에 의해서 3천만 원 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가 감정가가 1억이다. 그러면 1억 이상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왜? 그거 넘어질 때 내 심장 어땠어요? 쿵 했잖아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1억 이상 청구하는 거죠. 즉 물건을 달라 그럴 권리가 이제 뭘로 바뀌었다? 금전에 대한 권리로 바뀌었다. 그다음 이런 게 있어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작용의 변경이라. 권리의 작용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차권 있잖아요. 임차권. 주택의 임대차에 통해서 우리 임차권이 있죠. 그 임차권이 원래 채권이에요.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채권인데 채권이다 보니까 주인이 바뀔 때마다 쫓겨나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겼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겨서 목적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겨버리죠. 그거 안 하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3자 아니에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권 주장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거든요. 뭐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목적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생긴 게 대항력이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는 대항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뭐가 생겨버렸어요? 대항력이 생겼다. 뭐가 바뀐 거야? 작용이 변경된 거죠. 대항할 수 없던 권리가 대항력이 생겨버렸잖아요. 권리 작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대항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집주인이 바뀌었대. 그럼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 그럴 때 네 그러고 나가야 되는 게 대항력이 없는 경우고, 무슨 소리야? 존속기간 남았는데 보증금 다 돌려받을 때까지 못 나가고 존속기간까지 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죠? 대항력이죠. 작용이 다르죠. 예, 그래요. 이게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금년에는 26회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27회 시험에, 28회 시험에는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요 내용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과정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합니다. 그때는 용익물권도 알게 되고 담보물권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는 줄칠 게 없어요. 다음 과정에 줄쳐야 되고, 지금은 해봐야 뭔 소리인지 몰라요. 여기 정도만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다음 과정에 제가 이거 줄쳐드립니다. 이쪽은요. 그래서 권리변동의 원인, 거기 보니까, 권리변동의 모습이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거기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 원시취득은 줄칠 게 있어요. 세 번째 줄에. 근데 그건 지금 안 쳐드린다고 얘기했어요. 언제 한다고? 네, 1월 과정에서 줄쳐드릴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변경도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권리의 소멸, 그래요. 이렇게 해서 권리가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권리 소멸도 둘로 나눠져요. 줄 안 쳐도 된다고 얘기했죠. 1월 과정에 제가 줄 쳐드린다고 얘기했고, 요거는 여러분 시험에 금년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소멸이에요. 권리의 소멸은 일단은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어요. 느낌이 어떤 게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절대적 소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상대적으로 소멸한다 라고 하는 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목적물이 멸실됐대요.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근데 그 목적물의 멸실이 제3자의 어떤 불법 행위 등에 의해서 목적물이 멸실됐대요. 그럼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잖아요. 그건 뭐예요? 상대적 소멸이 아니라 질적 변경이지. 그건 이제 권리의 뭐에 해당해요? 질적 변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대적 소멸은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대요. 그러면 갑소유물이 을에게 이전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대요. 그럼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지금은 권리를 상실했지만 나중에 권리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상대적 소멸이다. 좀 특이한 건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이 멸실 등에 의해서 가치 변형물이 생기면 그것 물상대유도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그것도 상대적 소멸이다. 한국말 하나도 못 들었죠, 지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말만 이렇게 제가 해놓고 줄은 지금 이게 제일 앞에 나오고 쉬운 부분이지만 뒷부분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다음번에 똑같이 써드리고 한 번 더 설명하면 그때는 머릿속에 쑥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만 해놓고, 그래서 권리도 소멸하는데 절대적 소멸도 있고 상대적 소멸도 있다고 하더라. 이거 하고, 권리 변동의 원인 그렇잖아요. 권리 변동의 원인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직 안 배웠어요? 아까 배웠나요? 여기 있는 거잖아.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에요. 그 법률 요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뭐라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이렇게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 서설의 양쪽 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자, 법률 관계 그래요. 거기 이제 판례가 참고사항에 보니까 법률 관계가 나오고 있죠. 그 법률 관계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관계가 법률 관계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관계를 무슨 관계? 법률 관계다. 아까 했잖아. 법률 관계. 다 무슨 자 돌림이요? 법률자 돌림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관계가 법률 관계인 거예요. 아시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관계죠. 이게 세부적인 구성 요소 원인이 돼서 발생, 변경, 소멸하는 관계잖아요. 법률 관계는 한마디로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의 종류 양쪽 가로 2번에 보시면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 그래서 법률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구체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법률행위 분류 방식에서 볼 거예요. 거기는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야, 이거. 아시겠죠? 집에 가갖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빈 공간이 보이시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빈 공간 밑에다가 이걸 써갖고 오셔야 된다고. 숙제요, 숙제. 아시겠죠? 이걸 써갖고 오셔서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법률 사실의 분류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률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보니까요. 예, 근데 그거는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법률행위 분류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넘겨보세요. 그걸 보니까 거기 또 표에다가 법률 사실을 또 쫙 분류해 놨잖아, 표로. 그죠? 그 밑에 신이영이가 엄지손가락 척 하고 있죠, 지금. 거기 영어로 읽으니까 신이영이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나예요, 나. 잘 그렸죠? 신이영이에요. 잘 그렸죠? 네. 거기에 의사의 통제와 관념의 통제 나오죠? 그거만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별표 하나 해놓고, 지금 제가 이거 봐도 뭔지 이해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뒤에서 몇 번 나올 거니까 별표만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도 하나 딱딱 못 맞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렇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별표는 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실전 문제 나오죠?
아직 문제 풀 때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니까 13페이지 뭐가 나와? 이제 법률행위가 나오죠. 제가 아까 첫 시간에 하면서 민법 총칙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법률행위밖에 없다 그랬죠. 103조부터 몇 조요? 154조까지만이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우린 법률행위 배우는 거야.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동은 나중에 물권편에서 조금 배워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법률 행위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전부 계약이잖아요. 계약. 나가서 계약을 중개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법률 행위 편만 배우는 거예요. 법률 행위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인가요? 법률 행위가? 이쪽 보니까 법률 행위는 그럼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행위는 9가지 분류 방식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뭐라 그랬죠? 계약이다. 그렇죠? 계약을 4글자로 늘리면 법률 행위. 법률 행위를 2글자로 줄이면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면 아, 법률 행위는 그러면 9가지 분류 방식 중에서 시험에 가장 나오는 게 3가지 방식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법률 행위 편부터 계속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